강릉 펜션 사고로 중태에 빠졌던 고등학생 7명 가운데 2명이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숨진 학생들의 시신은 서울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일산화탄소 중독이라고 잠정 결론지었습니다. 사고가 난 펜션에 설치된 보일러를 자격증도 따지 않은 설치업자가 시공한 정황이 JTBC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원가를 줄이려고 면허가 없는 사람을 쓴 걸로 보이는데 전국적으로도 무자격자가 보일러를 잘못 시공하는 사례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경기도 하남과 남양주, 과천과 인천 계양 등 4곳에 3기 신도시를 짓기로 했습니다. 서울 도심까지 30분 안에 오갈 수 있도록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공사를 조기에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입주 초기에는 교통 대란을 피할 수 없을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청와대가 임종석 비서실장 이름으로 전직 특별감찰반 수사관 김태우 씨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정권 실세 비리 보고를 청와대가 묵살하고 있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 등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 과거사위 진상조사단이 대검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 문제의 별장 동영상에 대한 화질 개선을 의뢰해서 그 결과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거 검찰 수사권이 남용됐던 사례를 조사하는 진상조사단의 일부 위원들이 현직 검사들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진상조사단의 총괄팀장을 맡고 있는 김영희 변호사가 오늘 뉴스룸에 출연해서 기자회견을 연 배경을 밝힙니다. 미국의 대북 실무 협상을 이끄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오늘 방한했습니다. 대북 인도 지원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미국 국민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전주시청 앞 높은 철탑 위에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법인 택시기사가 산업경제 철폐를 주장하며 472일째 고공농성 중인 현장입니다. 오늘 밀착 카메라는 택시기사의 하루를 동행하며 카풀 갈등에 가려진 택시기사들의 임금 구조상 문제를 취재했습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강릉 펜션 사고가 발생한 지 이틀째입니다. 치료를 받고 있는 7명의 학생 중에 2명은 깨어났지만 5명은 아직 온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숨진 세 학생들의 시신은 강릉에서 서울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혈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치사량을 훨씬 넘었다면서 사망 원인을 가스 중독으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듯이 오늘 2차례 합동감식에서 보일러를 시험 가동했더니 어긋나 있던 연통에서 상당한 양의 연기가 새어나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 보일러는 자격이 없는 업자가 설치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경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배양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문 틈 사이로 흰색 연기가 뭉게뭉게 새어나옵니다. 오늘 진행된 2차 현장 감식 모습입니다. 감식반이 2차례 보일러를 시험 가동했는데 많은 연기가 새어나온 겁니다. 어제 1차 합동 감식에선 보일러 몸체와 연통의 이음 부위가 서로 어긋나 있고 실리콘 처리도 돼 있지 않았던 게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대성고 학생들의 사망 원인을 일산화탄소 중독이라고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체내 일산화탄소 농도가 40%가 넘으면 치사량인데 숨진 학생들의 몸에선 최고 63%가 나왔습니다. 이번 사고가 인재였을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겁니다. 사망 원인이 분명해진 만큼 경찰은 유족들의 의견을 존중해 부검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사고 현장의 보일러를 떼어내 국과수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보일러에서 얼마나 많은 연기가 새어나왔고 일산화탄소 농도는 어느 정도였는지 등을 확인하는데 이틀 정도가 걸릴 전망입니다. 그 사이 경찰은 펜션 주인 등을 상대로 보일러와 연통 사이의 틈이 벌어진 원인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이 학생들은 당초 엊그제 강릉 펜션에 도착했고 그날 오후 4시쯤 숙소에서 나와서 경포호를 구경하고 3시간 뒤에 들어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모습은 펜션 맞은편 주택에 달려있는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급박했던 구조 모습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서울을 떠난 학생 10명은 그제 오후 3시 42분 다 같이 펜션에 도착했습니다. 2층 숙소에 잠시 짐을 푼 학생들은 오후 4시 3분 밖으로 다시 나와 가까운 경포홀을 구경했습니다. 약 3시간 뒤 학생들은 택시 3대에 나눠 타고 펜션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둑해진 저녁 택시에 내려 2층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맞은편 주택에 달려있는 CCTV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먼저 택시에 내린 학생들이 뒤따른 택시에 탄 친구들을 맞이하고 저녁거리로 보이는 상자를 함께 옮기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후 학생들은 오후 9시 5분까지 1층 텐트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2층 숙소로 올라간 걸로 확인됐습니다. 새벽 3시까지인 펜션 주인이 인기척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이 밝고도 학생들은 오전 내내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오후 1시 12분 펜션 주인의 신고로 구급차들이 줄지어 도착했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의식이 없었고 입에 거품을 물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없는 학생들은 들것에 실려 강릉에 있는 병원들로 옮겨졌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예, 지금 저희 취재진들은 학생들의 치료가 한창인 강릉 아산병원과 원주 기독병원 그리고 2차 현장 감식이 진행 중인 펜션에 나가 있습니다. 먼저 5명이 치료 중인 강릉 아산병원부터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상욱 기자, 병원 브리핑을 들어보니까 의식이 깨어있는 학생이 2명 반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어떤 뜻입니까? 네, 이 권역응급의료센터장의 브리핑 과정에서 나온 말입니다. 2명은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의식을 회복했고 1명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태지만 아직 몸을 움직이긴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다른 2명의 학생은 어제보다 상태가 조금은 호전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이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의료진의 판단입니다. 예,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건 어느 정도 수준을 얘기하는 거죠? 네, 우선 어제부터 의식을 회복을 했었던 1명은 오늘 걸을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좋아지면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또 오늘 추가로 의식을 회복한 1명은 스스로 물을 마실 수 있는 정도라고 의료진은 전했습니다. 다른 1명은 현재 의료진의 말에 일부 반응을 보이고 또 완벽한 문장은 아니지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이동을 해볼 텐데요. 지금 바로 제 뒤에 보이시는 곳이 고압산소치료센터라는 곳입니다. 이곳 시설이 국내에서 가장 좋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의식을 찾았더라도 최소 일주일 정도는 여기서 집중 치료를 받는 게 좋다라고 의료진은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은 학생들이 하루 2차례에 걸쳐 이곳에 들어가 치료를 받고 있는데 상태가 좋아진다면 이 치료 횟수를 하루 1차례로 줄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 고압산소 치료실은 이따가 9시 넘어서 잠시 공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가능하면 다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 희생된 3명의 학생의 시신은 조금 전에 서울로 옮겨졌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곳 강릉 아산병원 그리고 고려병원에 안치돼 있었던 학생 3명의 시신은 오늘 오후 헬기를 통해 서울로 옮겨졌습니다. 빈소는 학생들의 집, 또 학교와 가까운 이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마련이 됐는데요. 유가족들은 조용히 가족장으로 치르길 원한다고 이 사고대책본부는 밝혔습니다. 예, 박상욱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희생된 학생들의 가족들이 조용한 가운데 빈소 차리고 싶다고 하셔서 저희들은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는 취재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엔 강릉에서 이송된 학생들이 있는 원주 기독병원입니다. 연지환 기자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 2 학생이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상태입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제 상황과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 권역응급센터 건물 옥상에는 학생들이 어제 이송될 때 타고 왔던 헬기가 내릴 수 있는 착륙장이 있습니다. 이송된 학생들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이곳 1층으로 내려와 간단한 치료를 받고 고압산소 치료실로 돌입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입구로 가족분들과 관계 직원분들이 분주하게 드나들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강릉 아산병원에서는 반 정도가 의식을 회복한 반면 이곳에서는 2명 모두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는 3층에 있는 외상 중환자실에서 저체온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24시간 동안 체온이 낮은 상태를 유지한 상황에서 느린 속도로 체온을 올려가면서 의식의 변화를 지켜보는 건데 학생들의 정확한
상황은 이번 주말쯤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제하고 큰 차이가 없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가족들도. 혹시 직접 만나 뵀습니까? 예, 저희 취재진은 오늘 새벽 이곳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한 학생의 아버지를 만나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여행 가는 자신의 아들에게 스마트폰만 하지 말고 서울에서 경험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하고 와라라고 당부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은 의식이 돌아와서 엄마 아빠를 알아봐줬으면 좋겠다고 전하셨습니다. 현재 가족들은 오전과 오후 30분씩 면회가 허락돼 아이들의 얼굴을 보고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외상중환자실 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리거나 관계당국이 마련해준 숙소에 잠시 머물면서 휴식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예. 연지환 기자가 원덕 기독교 병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부모님들은 지금 병원에서 학생들이 온전히 깨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끼니도 거르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가 중환자실 면회 시간만 되면 달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사고 당일 아버지는 아들에게 안부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위중했습니다. 아들을 직접 눈으로 볼 수도 없었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평범한 문과생. 이번 수능 성적이 좋지 않아 재수를 결심한 아들. 힘내라며 허락한 여행이라 아버지 마음이 더 찢어집니다. 사고 하루 뒤 아들이 의식을 찾았다는 소식을 들은 다른 아버지. 천국과 지옥을 오간 아버지는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사망자 명단이 잘못돼 아들 이름이 올라 있었던 겁니다. 정신을 차린 아들은 친구들 안부부터 먼저 물었습니다. 이번 사고로 사랑하는 자식을 잃어버린 어머니. 아들은 용돈 받은 것조차 죄송한 마음에 그동안 친구들과 여행 한번 못 갔다가 KTX 수험생 할인을 받아 길을 나섰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착한 아들을 그리는 편지를 남겼습니다. 더 좋은 부모를 만나길 빈다. 나비처럼 더 좋은 세상으로 날아가라며 아들을 떠나보냈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예, 사고 현장인 펜션으로 가보겠습니다. 현장 감식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 보일러를 다시 가동해 보니까 어제 보도해드린 본체와 연통 사이에 어긋난 부분에서 연기가 많이 새어나오는 것이 확인됐다고 저희들이 보도를 해드렸죠. 직접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승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어제 밤늦게까지 현장 감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추가 감식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다 끝났습니까? 네, 처음엔 오후 6시면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이 계속 지연이 되다가 조금 전에 작업이 막 끝났습니다. 예. 저 위로 사고 현장인 201호 객실의 발코니 문이 보입니다. 이 발코니 문을 열면 바로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어제 경찰과 국가수 또 가스안전공사가 1차 감식을 통해서 저 보일러실에 설치된 보일러의 본체와 배기관이 떨어져 있었다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다 정밀하게 들여다보기 위해서 오늘 2차 감식을 벌였습니다. 이 보일러를 실제로 가동을 시켜봤더니 본체와 연통이 어긋난 틈새로 다량의 연기가 새 나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연기는 여기 밖에서도 보일 정도였는데요. 경찰은 새 나온 배기가스의 성분이 일산화탄소가 맞는지 또 사고 당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가스가 새 나왔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일러 작동에 이상이 없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보일러를 떼어서 국과수로 보냈습니다. 예, 조금 전에 화면에서도 방 안으로 가스가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경찰이 어느 정도 이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린 것 같긴 합니다.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수사본부가 차려진 강릉경찰서에서 오늘 오후 3시에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먼저 숨진 학생 3명의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숨진 학생들은 2층 거실에 쓰러져 있었던 4명 중에 2명, 그리고 복층 거실에 있던 4명 중 1명이었습니다. 방 안에 있던 2명은 생존을 했는데 발견 당시에 방문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배기가스에 그나마 덜 노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숨진 학생들의 몸에선 각각 48에서 63%의 일산화탄소 농도가 검출됐습니다. 보통 40%가 넘으면 치사량이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다른 의문점들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한편 201호 객실에서 이 사고가 나기 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손님이 묵은 시점은 약 열흘 전, 그러니까 지난 8일경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마지막 투숙객이 어떤 이상을 느꼈었는지 등에 대해서 경찰은 역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조승현 기자였습니다. 이렇게 사고 원인은 보일러에서 새어나온 가스 때문인 것으로 좁혀지고 있는데 JTBC 취재 결과 이 펜션에 설치된 가스 보일러를 무자격 설치업자가 시공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사고가 난 펜션의 가스보일러에 보험 증서가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건설업 면허가 있어서 협회에 등록돼 있어야 되는데 등록돼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시공하면 우리 전부 다 보험 증권을 다 끊기 때문에 제가 전부 다 조사를 해봤는데 제가 증권 끊은 것도 없고요. 가스보일러 전문 설비 자격을 갖추면 두 협회 중 한 곳에 가입하게 됩니다. 협회를 통해 가스보일러 보험 증서가 발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고가 난 펜션 보일러에 대해 발급된 보험 증서는 없었습니다. 무면허 업체라고 말해요. 그냥 보일러는 이제 대전에서 구입을 하고 전문업자들은 안 시키고 그냥 비용 절감 차원에서 해버리니까. 처음부터 설치가 불량했다면 왜 지금에서야 사고가 일어났는가 하는 의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설치한 지가 4년 됐더만 그러면 그 이후에라도 관리를 또 안 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경찰은 설치업자의 자격 여부와 함께 펜션 주인의 관리에 문제가 없었는지 여부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예, 그런데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보일러를 시공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번 펜션 사고뿐만이 아닙니다. 물론 펜션에 국한된 문제도 더더욱 아닙니다. 무자격자가 보일러 공사를 하는 것은 거의 다반사라고 할 수 있고 이건 아예 구조적인 문제여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도 막막해 보입니다. 책임져야 할 곳들은 서로 떠넘기고 있고 이러다 보니 민간단체들이 무자격자 색출에 나서지만 당연히 역부족입니다. 그 실태를 강신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년간 가스보일러 사고로 발생한 사상자는 모두 49명, 사고 23건 중 15건은 시공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국열관리 시공협회가 수도권의 한 아파트 100여 세대를 무작위로 점검해봤더니 잘못 시공된 곳이 20곳이 넘었습니다. 자격증은 이 대리점 주인만 갖고 있으면 거기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알바로 이렇게 설치하고 99% 다 무자격증이 와요. 보일러 시공업자는 이런 등록증과 자격증을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회장님, 그 무자격자들은 보통 어떤 실수를 많이 하나요? 보일러가 복식별은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가스와 배관 접속부에 불량 접속이 잦습니다. 특히 이런 무자격자가 시공을 했을 경우에 어떤 전혀 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자격이 있는지 점검하는 건 가스 공급자 몫이지만 대부분의 사설업체들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지자체도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문제가 있을 때거나 제보가 들어왔을 때거나 어떤 사고가 나거나 이랬을 경우에. 이렇다 보니 민간단체가 무자격자들을 찾아 나서고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법권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행정적인 처벌을 하는 건 아니고 우리는 조사해서 신고만 하는 거거든요. 신고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정작 현장에선 대부분 200~300만 원 처분에 그친다는 지적입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예, 어제 사고가 난 펜션은 지난 7월에 농어촌 민박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전국적으로 펜션이 급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농어촌 민박을 허용해주면서라고 하죠. 작년에 전수조사를 했는데 심지어 안전은 전수조사 점검 항목도 아니었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해안선을 따라 늘어선 펜션. 경치가 좋은 곳엔 어김없이 펜션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대부분 농어촌 민박입니다. 호텔, 콘도 같은 숙박시설은 자연보호지역, 상수원 보호구역에 세울 수 없지만 농어촌 민박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세울 수 있습니다. 농어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230제곱미터 이하, 즉 작은 규모의 민박은 장려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9년 전 전국에 16,000여 개였던 농어촌 민박은 현재 26,578개소로 급속히 늘어났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8월과 올해 6월 두 차례 전수조사 결과를 내놨지만 대부분 건축물 면적 초과, 실거주 위반을 적발하는 데 그쳤습니다.
안전 문제로 적발된 곳은 없었습니다. 애초에 점검 항목에 안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농어촌 민박에는 수동식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만 설치하면 되고 비상경보, 스프링클러, 피난 설비는 설치 대상이 아닙니다. 2014년 불법으로 지어진 담양 펜션에서 불이나 10명의 사상자가 나는 등 안전사고가 잇따랐지만 자료에 언급만 돼 있을 뿐 안전대책은 분기에 한 번 합동으로 집중 점검하라고만 돼 있습니다. 정부는 전국 펜션의 안전 실태를 긴급 점검하겠다고 나섰지만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차갑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예, 이번 사고로 일산화탄소 중독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중에는 경보기가 품귀 현상까지 빚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펜션이나 캠핑카 등에서 사고가 났지만 경보기 설치 등과 관련한 대책은 없었습니다. 정부는 오늘에서야 민박이나 펜션 등에 의무적으로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울립니다. 두통을 일으키는 수준인 300ppm 농도의 일산화탄소에 노출된 지 5분도 되지 않아 경고음이 울린 겁니다. 일산화탄소는 색깔이 없고 냄새도 없어 노출돼도 쉽게 알 수 없습니다. 지난 10월 경남 창원시의 캠핑장에 있던 캠핑카에선 일가족 3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숨졌습니다. 4월엔 전남 순천의 한옥 펜션에서 투숙객 8명이 중독 증세로 병원에 옮겨졌고 2013년에도 황토방에서 잠자던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런 사고를 막으려면 경보기 설치가 필수적인데 지금까진 법의 사각지대였습니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야영시설에 설치하도록 법을 만들었지만 펜션과 주택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불안한 시민들은 직접 경보기를 구입하기도 합니다. 24개가 지금 다 나간 겁니다. 전화 문의는 계속 오고 있고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민박이나 펜션에도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대책을 내놨지만 뒷북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예, 정부가 수도권 3기 신도시 건설 지역을 오늘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 하남, 과천, 그리고 인천 계양 등 4군데입니다. 그린벨트를 풀어서 12만 채를 짓겠다는 계획이죠. 서울 집값을 겨냥해서 신도시 카드를 꺼낸 만큼 가장 중요한 선정 기준 역시 서울과 얼마나 가깝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전다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3기 신도시가 만들어질 곳은 경기도 남양주와 하남, 인천 계양, 그리고 과천입니다. 가장 규모가 큰 곳은 남양주 왕숙지구로 6만 6천 가구가 들어섭니다. 하남에 3만 2천 호, 인천 계양에 1만 7천 호, 그리고 과천에 7천 호가 조성돼 2021년부터 총 12만 2천 채를 짓습니다. 서울 집값 폭등에 15년 만에 신도시 건설이 결정된 만큼 지역을 고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서울과의 거리였습니다. 4곳 모두 서울 경계선과의 거리는 2km 이내입니다. 서울과 연접하거나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GTX 등 광역교통망을 충분히 갖춰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이 가능한 도시로 조성될 것입니다. 출퇴근 대란 우려에 교통대책도 함께 발표됐습니다. 광역급행철도 GTX A와 C노선, 그리고 신안산선의 조기 착공을 추진하고 광역급행버스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GTX B노선도 내년 중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입니다. 논란이 됐던 서울 지역 그린벨트 해제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울시는 32개 지역에 19,000가구를 분산해 짓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수색 역세권 지역, 서울 강서 군부지, 그리고 서울 의료원 주차장 등 쓰이지 않고 있는 땅을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도 11만 가구 규모의 신도시 건설 지역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예, 정부가 수도권에서 신도시 지정에 나선 것은 15년 만의 일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들은 기존 신도시보다 서울과 가깝고 여기에 교통망까지 확충되면 30분 안에 서울 도심 진입이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기도 합니다. 이 계획대로 잘 될 수 있을지 또
집값 안정에는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잠깐 좀 짚어보겠습니다. 성화선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3기 신도시 4군데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시장의 반응은 우선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우선 지정된 곳은 경기도 하남과 남양주, 과천, 그리고 인천 계양 지역입니다. 예. 시장에선 아무래도 서울 강남권과 가까운 하남과 과천 지역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반면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반응이 좀 엇갈립니다. 특히 남양주의 경우에는 이번에 가장 많은 6만 6천 가구가 공급되는데요. 이미 주변에 2만 6천여 가구의 별내 신도시 그리고 3만여 가구의 다산 신도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 내에서는 공급 과잉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예. 일단 관심은 서울과 출퇴근이 얼마나 쉬운가. 그러니까 이제 교통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정부가 내놓은 교통 대책으로 이른바 이제 이게 들어설 경우에 출근 지옥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정부도 이번에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 교통망 확충 계획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예. 그중에 핵심이 바로 GTX입니다. GTX는 지하 40m 구간을 최대 시속 180km로 달리는 광역 급행 열차를 말합니다. 이 GTX를 타면 남양주에서 서울역까지 15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GTX 개통까지 아주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예.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이른바 예타를 통과해도 짧게는 7년, 길게는 10년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3기 신도시는 2021년부터 분양을 하는데요. 입주까지는 보통 2년 정도 걸립니다. GTX A 구간을 보면 2023년 개통이 목표니 얼추 시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이 노선은 이번에 발표된 신도시 지역을 지나가지는 않습니다. 3기 신도시와 연결된 것은 B와 C 구간인데 이 개통은 2026년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이러다 보니 국토부 내부에서도 이것은 목표치일 뿐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좀 더 기다려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6년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네. 그 인근 주민들 그리고 기존 신도시에서 반발하는 것도 그런 교통 문제하고 좀 연관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대규모로 새 집이 들어오다 보니 기존에 있던 집값이 떨어질 것 아니냐라는 우려와 함께 이 교통 혼잡에 대한 우려도 많습니다. 예. 특히 과천 지역은 아무래도 상습 정체 구간인데요. 국토부는 일단 인근 도로를 지하화하고 연결 도로를 만들어 교통을 분산시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7천 가구가 새로 들어오니 수송력이 큰 GTX가 개통될 때까지는 역시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신도시라는 것이 원래 집값을 좀 떨어뜨리겠다고 만드는 거잖아요. 특히 강남 집값. 예. 전문가들이 어떻게 봅니까, 이 문제는? 네, 9.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석 달 정도가 지나면서 서울 집값은 이미 좀 하락세로 접어든 상태입니다. 여기에 오늘 3기 신도시 발표가 나왔고 내년 상반기에는 추가 공급 발표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분간은 시장이 안정기 혹은 조정기를 거치지 않겠느냐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화선 기자였습니다. 오늘 청와대가 전직 특감반원인 김태우 씨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한 고발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맞불을 놨습니다. 한국당은 검찰과 경찰뿐만이 아니라 언론인 출신들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을 가동하면서 말 그대로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먼저 정종문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청와대도 연결하겠습니다. 한국당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에서 청와대 전직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씨의 보고서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정권 실세의 비리 보고를 청와대가 묵살하고 불법 사찰까지 한 증거라고 제시한 겁니다. 이 리스트만 보면 민간인 사찰을 마구잡이로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청와대가 이제 답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이라는 청와대의 해명은 모순이라고도 했습니다. 정책 수립용 사찰과 정책 수립이 아닌 사찰을 누가 구분합니까? 청와대가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고발 대상엔 민정수석실 관계자뿐만 아니라 김 씨의 리스트에 등장하는 정권 실세까지 포함될 전망입니다.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으면 특검과 국정조사로 대응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명확합니다. 김태우라는 수사관이 자신의 비리와 불법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관련 수사를 시작한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예, 보신 대로 한국당이 김태우 씨가 작성한 보고서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그러자 청와대는 김태우 씨의 상관이었던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직접 나서서 조금 전에 이를 설명하는 브리핑을 했습니다. 청와대를 연결하겠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우선 김태우 전 감찰반원이 만들었던 보고서 리스트는 반부패 비서관실에서 만든 게 맞는 겁니까? 일단 이 문서들은 청와대에서 보고를 받은 것도 있고 김태우 씨가 만들기만 하고 보고하지 않은 문건도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지난달 김 씨를 검찰에 복귀시키면서 그들이 사용한 컴퓨터를 모두 폐기했기 때문에 문서의 원본은 청와대로서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박 비서관은 아직 남아있는 이 특감 반장 등과 함께 기억을 더듬어 본 결과 야당에서 제기한 주요 10개의 문건 가운데 자신이 직접 보고받은 건 4건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4건은 특감 반장에게까지만 보고가 됐고 나머지 2건은 청와대 누구도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바로 이 2건, 진보 성향 전성인 교수 그리고 MB정부 방통위의 SK 특혜 문건 같은 경우는 올해 8월 과기부 감사관직의 응무원 사실이 드러나서 김 씨가 한 달간 직무에서 배제됐을 때 만들어진 문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박 비서관이 보고받은 문건은 어떤 것들입니까? 네, 방통위 상임위원과 김현미 장관의 갈등 문건, 또 우윤근 금품수수 동향 문건, 고건 전 총리 장남의 비트코인 사업 문건, 박근혜 친분 사업가의 공공기관 예산 수령 문건입니다. 모두 적법한 반부패실 업무 범위 안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는데요. 우선 부처 간 갈등설의 경우 언론이나 소위 증권가 찌라시 등으로 유포될 경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인사권자가 파악하기 쉽도록 그 동향을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공기관 예산을 누군가 부정하게 수령하는 게 맞는지 실제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과기부 감사관실에 관련 정보를 이첩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예. 나머지 2건은 앞서 예전에 설명했던 대로 우윤근 인사검증 또 비트코인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해서 정보를 수집했다는 게 박 비서관의 설명입니다. 예. 자, 한국당이라든가 현재 야권 정치인들 그리고 언론사 이름이 담긴 목록도 있던데 어떤 내용인지 좀 전해주시죠. 네, 박 비서관은 김 씨가 전 정부에서 하던 대로 이런 보고서들을 써서 올리자 특감 반장이 우리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니 이런 첩보를 수집하지 말라고 했고 김 씨가 더 이상 1년간은 이런 류의 보고서를 쓰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올해 7월과 8월에 만들었던 이 조선일보 취재 동향 보고 문건에 대해서는 김 씨가 과기부 감사관 자리에 지원한 뒤에 마음이 떠 있어서 일을 열심히 안 하던 시기라면서 역시 언론 사찰의 소지가 있으니 하지 말라고 특감반장이 주의를 줬고 폐기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특감반 업무 범위에 대한 의혹 제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민간인 사찰 또 정치적 사찰 논란은 야당 중심으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자, 이게 지금 검찰로 넘어갔는데 결과가 언제쯤 나올까요? 중앙지검은 일단 감찰을 담당하는 형사 일부의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수사에 착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빠르게 처리할 경우 자칫 정권에 찍혔다는 이 김태우 씨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대검에서 골프 접대 등 김 씨의 비위에 대한 감찰이 진행 중인 만큼 해당 결과를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접근할 걸로 예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4년 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 당시 검찰은 관련 동영상 속의 인물의 정체를 알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죠. 이 때문에 김 전 차관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다시 보고 있는 검찰 과거사위 진상조사단이 별장 동영상을 대검찰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 맡겨서 화질을 개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영상 속의 남성의 정체가 이젠 밝혀지게 될지 주목됩니다. 임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모 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처음 제기된 건 2013년입니다. 당시 검찰은 성접대 동영상을 확보했고 윤 씨 역시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고 지목했습니다. 윤 씨가 촬영자는 자신이 아니지만 영상이 찍힌 곳은 자신의 별장이며 영상 속 남성은 김 전 차관으로 생각한다고 검찰에 진술했던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영상 속 남성을 특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리며 김 전 차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듬해인 2014년 이번에는 김 전 차관에게 성관계를 강요받았고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A씨가 직접 김 전 차관을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해당 사건을 불기소하며 불상의 남성에게 안겨 춤을 추는 여성이 찍혔지만 얼굴을 알아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당시 수사팀 검사들은 최근 과거사위 진상조사단에 해당 영상 속 남성을 김 전 차관이라고 판단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져 김 전 차관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에 진상조사단은 최근 대검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통해 해당 영상의 화질을 개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선된 영상을 토대로 등장인물이 누구인지, 영상이 찍힌 별장 내부 구조가 어떤지 재분석에 나선 겁니다. 이를 통해 당시 수사팀을 다시 불러 김 전 차관을 불상의 남성으로 결론 짓고 불기소한 배경도 확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조사단은 김 전 차관 이외에도 다수의 법조계 인사들이 윤 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예, 형제 복지원 사건, 고 장자연 씨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과거 검찰 수사를 놓고 과연 제대로 수사를 한 건지 논란이 됐던 사건들입니다. 진상규명을 위해서 출범한 것이 바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이었죠. 변호사와 교수 등을 중심으로 해서 팀을 구성하고 외부에는 구성원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사단원 일부가 오늘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조사 과정에서 검사들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법무부와 대검 그리고 과거사위원회에 조사의 독립을 보장하고 기간도 연장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고 조사 단원들 중 일부가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총괄팀장인 김영희 변호사는 오늘 일부 조사단원의 공동 명의로 단원들이 전현직 검사의 외압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일부 사건의 경우에는 조사단을 상대로 민형사 조치를 운운한 것에 대해서 압박을 느끼고 그러면서 이런 외압은 총장에 대한 항명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항명이고 검찰 개혁을 원하는 국민적 기대에 대한 배반이라고 이어서 문무일 총장의 단호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조사단에 따르면 일부 사건은 보고서 작성을 중단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또 조사단 활동을 보고받는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의 위원들 역시 비협조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에 대해 조사단이 기간을 늘려달라고 요청하자 위원회 일부 위원이 사표를 내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또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은 최종 보고까지 마쳤는데 검찰권 남용을 표현한 문구를 빼라고 하는 등의 요구가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JTBC 이재입니다. 예, 오늘 기자회견을 한 김영희 변호사가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단장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6개 팀별로 이제 활동을 하는데 오늘 나와주신 그리고 기자회견을 직접 한 김영희 변호사는 총괄팀장 역할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당초 내일 문무일 검찰총장을 만나서 조사단의 입장을 전할 예정이었는데 기자회견 이후에 상황에 변화가 생겼다는 얘기도 있어서 어떤 얘기인지 직접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네, 예. 안녕하세요. 예, 검찰이 조사 활동을 하는데 좀 뭐랄까요 불편했던 점이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지금 검찰 과거사 조사는 사실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그렇죠. 검찰의 과거를 돌아보고 적폐를 청산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중요한 일인데 예. 조사 대상인 검사들 중에 일부가 오히려 조사 기관인 저희 조사단에 대해서 외압을 행사했다고 느끼는 단원들이 많아서 그런가요? 문제가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서 조사단한테 팀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굉장히 그 압박성 발언을 한다든지 예. 아니면 유형의 여러 가지 형태로 압박을 가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예를 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면서 협박을 당했다고 느끼는 단원들도 있고 예.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느낀 단원들이 이 조사단을 그만두겠다 활동을 그러니까
저희 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예. 그걸 그만하겠다라고 한 것을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게 뭐 초기 단계부터였습니까? 아니면 최근 들어서 있었던 일입니까? 아무래도 당시 수사검사들은 특히 현직에 계신 분들은 초기보다는 중반에 이후에 좀 주로 그렇군요. 그렇게 조사를 하는데 최근 그동안 이 문제가 쌓여오다가 그게 드러난 게 최근의 일입니다. 예. 근데 그 조사 대상자가 조사 과정에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을 하는 것이 그건 뭐 외압이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반론도 있긴 있는데 글쎄 외압이라고 느낄 수도 있을 법하긴 합니다. 그런 의견 개진은 할 수 있는데 예. 제가 그 해당 팀이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단순히 그런 발언뿐만 아니라 예. 전달되지 않은 더 많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해당 팀에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한꺼번에 예. 그리고 보고서 아직 작성이 덜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 사실 그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근데 굉장히 조사에 차질이 왔고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한 걸 보면 예. 단순히 그냥 고소를 하겠다는 말 때문에 그만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당연히 이렇게 질문이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게 어느 팀입니까? 제가 그거는 해당 팀을 특정하면 사건이 특정이 되고 그렇겠죠. 예, 또 관련해서 또 잡음이 많기 때문에 예. 제가 그 정도는 죄송한데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 대상이 되는 사건이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기 때문에 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네, 네. 다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 예. 예, 중요한 사건이고 반드시 다 규명이 돼야 되고 검찰이 과거에 공권력을 얼마나 남용해서 무고한 사람을 죽게도 만들고 예. 또 죄가 있는 사람을 봐주게 했는지가 다 드러나야 되는데 예. 그 중에 한 사건을 이렇게 오죽했으면 조사단이 중간에 못하겠다는 말이 나오게 됐나 예. 심각하게 검찰과 그 법무부가 조사를 예. 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미뤄 짐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긴 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걸 뭐 말씀하시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제가 또 해당 팀도 아니고 해서 예. 예, 좀 조심스러운 면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하실 때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셨나요? 이 정도는 예상을 못했고요. 다만 이게 수사가 아니고 저희는 조사입니다. 예. 그래서 검찰총장도 이거는 현직 검사들에 대해서는 감찰이다. 예. 총장이 감찰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찰에 준하는 정도로 조사를 하면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예. 그리고 또 총장이 당시에 검찰 내부망에 우리 조사에 협조하라고 그런 얘기도 올렸다고 하는데 예. 오히려 저는 협조에 응할 사람이 있겠는가 하는 의문은 들었습니다. 예. 이게 강제성이 없는데 총장부터가 협조해달라는 말 정도로 과연 검사들이 자기의 잘못을 낱낱이 밝힐 것인가 예.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한계는 처음부터 느끼고 있었지만 이번 일은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일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셨잖아요. 특별히 어떤 사건들 때문에 기한 연장을 요청하시는 겁니까? 우선 위원회가 조사 기한을 12월 말까지로 결정한 날이 12월 5일 정도인데 예. 그 뒤에 비로소 기록을 넘겨봤고 또 본조사 결정이 난 사건들이 김학의 사건이라든지 예. 또 몰래변론 같이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에도 기록도 굉장히 방대하고 예. 조사에 어떤 국민적 관심사도 높은데 그런 사건들은 너무 한 달이면 한 달밖에 시간을 안 줬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부족하고 다른 사건에 비해서도 형평성이 떨어진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예. 저희가 봐서 조사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오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한 가지 새로운 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문무일 검찰총장을 내일 만나기로 하셨다고 그게 취소됐잖아요. 네. 새로운 상황이 생겨서 그렇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잘 모릅니다. 어떤 상황 때문입니까? 사실 어제 그 저희 조사 단원들한테 내일 총장이 2시쯤 그 동부지검에 2시에 방문할 예정이니 참석 바란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갑자기 오늘 기자회견을 하고 오후에 내일 방문이 어쨌든 뭐 추후하겠다라는 연락이 왔는데 예. 물론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저희가 기자회견에서 제기한
기한 연장이라든지 또 관련 검사에 대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예. 그걸 의논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으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떤 점이 좀 서운하냐면 예. 일단 우리를 만나서 기자회견에서 미처 하지 못한 얘기가 뭐냐, 애로사항이 뭐냐, 예. 정말 우리는 검찰은 거듭나야 하고 모든 과오를 알아야 되는데 과거사가 아니라 현재의 검찰이 과거사 조사에 그렇게 협조하지 않는 건 심각하니 예. 다 얘기를 하겠다 해라 이래 만나줘야 되는데 예. 당장 만남을 연기를 해서 아, 그런 거군요. 불편하신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좀 듣겠습니다. 김혜희 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네, 미국은 지난해 9월 1일부터 자국민들이 북한 여행을 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원비어가 북한에서 혼수 상태로 귀국한 뒤 사망한 일이 벌어진 이후 내린 조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조치를 다시 검토하겠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대북 실무 협상을 이끄는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말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2차 한미 워킹그룹 회의 참석차 한국을 찾은 스티브 비건 대표가 대북 인도 지원에 영향이 없도록 미국 국민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Upon my return to Washington, D.C. next week, I've been directed by Secretary of State Pompeo to review United States policy on humanitarian assistance provided to the DPRK by private and religious American organizations.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가 북한 여행 도중 억류됐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풀려나 지난해 6월 사망한 이후 미국은 그해 9월 1일부터 미국민의 북한 여행을 금지했습니다. 이런 조치 때문에 북한에 인도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민간 단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I understand many humanitarian aid organizations operating the DPRK are concerned that strict enforcement of international sanctions has occasionally impeded the delivery of legitimate humanitarian assistance to the Korean people. 비건 대표는 내년 초 구호단체들과 만나 대북 지원을 보장할 방법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미국이 일종의 유화책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습니다. 특히 여행 금지 조치는 미국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기존의 대북 제재를 유지하면서도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려는 전략적 시도로 풀이됩니다. JTBC 신진입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4조 5천억 원대 분식 회계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추가로 회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법원에선 분식회계와 관련한 증권선물위원회의 행정처분을 중단시켜달라면서 삼성바이오가 낸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재무제표 제작성 요구 등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삼성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먼저 행정처분을 중단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오늘 가처분 신청의 첫 신문을 위해 법원에서 만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증손위는 2015년 회계 처리 방식을 바꾼 게 분식 회계를 위한 것이었는지에 대해 공방을 벌였습니다. 삼성바이오는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이 줄어들었다고 판단해 회계 방식을 바꾸었는데 증손위는 이 과정에서 지분 가치가 부풀려졌다고 봤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당시 회사 가치가 커진 상황에서 대주주였던 미국 회사 바이오젠이 정해진 가격에 지분 절반 가까이를 살 수 있는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져 바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증손위 측은 2012년부터 회사 가치가 커질 것으로 예상됐고 2015년엔 특별하게 지배력이 달라질 상황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가능하면 내년 1월 안에 늦어도 2월 초까진 가처분 신청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 방침입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네,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앞날은 크게 달라집니다.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이면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단 행정 제재가 중단됩니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회사 측은 증손위 처분에 따라 분식 회계 금액을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주주총회 대표이사 해임 권고안을 상정해야 합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종 행정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한 증선위 처분은 3가지였습니다.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그리고 재무제표 수정입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 같은 제재가 중단됩니다. 대법원까지 갈 경우 법정 공방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한 달 안에 증선위가 분식회계로 판단한 금액 4조 5천억 원을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회사 가치평가 방식을 바꿨던 2015년 회계장부는 1조 9천억 원 흑자에서 1조 5천억 원 적자로 바뀝니다. 이와 함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내년 3월 주주총회에 대표이사 해임 권고안을 상정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분식회계를 저지른 기업 등에 국민연금이 투자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앞서 국민연금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가 알려진 이후인 지난 8월과 9월에도 이 회사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나 비판을 받았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 씨가 찍었던 사진과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장비 점검을 다 마쳤다고 보고하려고 찍은 것들인데 작업 환경이 얼마나 열악했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유족들은 김 씨를 조금이라도 더 기억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다른 사진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먼저 류정화 기자입니다. 다시는 다른 부모가 나와 같은 일을 정말로 겪지 않길 바랍니다. 네, 고 김용균 씨가 사고를 당한 곳은 컨베이어 벨트 아래였습니다. 사고가 난 뒤에 고용노동부가 작업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이것과 똑같은 벨트 2개가 아직도 돌아가고 있는 게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양쪽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고 안쪽으로 벨트가 멈춰 있습니다. 김용균 씨가 숨졌던 태안 화력발전소 90호기 컨베이어 벨트입니다. 이 벨트는 위로 석탄을 나른 뒤 다시 아래로 돌아나가는 구조입니다. 덮개가 씌워져 있어 점검할 때 벨트 아래로 엎드려 들여다봐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작업이 위험하다고 판단해 6개 벨트가 있는 90호기에만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벨트 2개가 아직도 가동 중입니다. 석탄을 내리는 3번 부두에 있는 컨베이어 벨트입니다. 지금 가동되고 있는 시간당 4,500톤짜리 벨트입니다. 용량이 3배가 크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죠. 벨트를 이용해 석탄을 옮기는 건데 노동자들이 숨진 김 씨와 똑같은 작업을 아직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특별 감독 중인 고용노동부는 이 벨트의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같은 벨트라고 해서 모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는 건 아니라며 현장을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대책위는 나머지 1호기부터 8호기의 벨트도 위험하다며 전면 작업 중지를 주장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서울 목동 열병합발전소의 굴뚝 위에서 파인텍 노동자들이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403일째입니다. 오늘은 과거에 고공농성을 했던 노동자들이 꼭대기로 선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국내에서 가장 길었던 고공농성은 역시 파인텍 노동자들이 했던 408일입니다.
이 기록을 넘길 때까지, 그러니까 닷새 안에 사측이 해법을 내놓지 않으면 전국적인 투쟁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75m 높이의 굴뚝 위를 향해 노란 상자에 담긴 과일이 올라갑니다. 정리해고 등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며 파인텍 노동자 2명이 굴뚝에 올라간 지 403일째입니다. 과거 크레인과 송전탑 등 전국 곳곳에서 고공 농성을 했던 노동자들이 함께 모여 사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힘내라! 힘내라! 함께 싸운다! 이들이 응원 깃발을 올려보내려 할 땐 경찰이 제지해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문을 여세요! 문을 열려고요! 단지 깃발을 내전하겠다는 겁니다! 농성 노동자들은 지난 10일부터 무기한 단식 투쟁도 하고 있습니다. 403일째 굴뚝 도공에 올라가 있는 박준호, 홍기탁 두 동지 몸무게 50kg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신적으로 되게 힘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가장 길었던 고공 농성은 지난 2015년 역시 파인텍 노동자가 기록한 408일입니다. 파인텍 노동자들은 이번 농성이 당시 기록을 넘을 때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투쟁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너무 맞아서 죽을 것 같았다는 심석희 선수, 머리를 잡고 던졌다고 한 변천사 선수, 쇼트트랙 선수들의 충격적인 고백이 이어졌죠. 사람들은 이런 폭력을 은폐한 쇼트트랙 내부의 협박과 통제 시스템에도 분노했습니다. 백수진 기자입니다. 머리를 잡고 저희를 이제 세게 집어 던진다든지. 2006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변천사는 아직 14년 전 기억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이거를 말하면 너네 앞으로 어디를 가든 끝까지 쫓아가서 너네 망치게 할 거다. 너무 맞아서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선수촌을 뛰쳐나왔었는데 평창올림픽 직전 대표팀을 이탈하면서 심석희가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심석희는 맞고 나서 휴대폰을 수시로 검사당해 외부에 알리지 못했다고 얘기했습니다. 폭력은 그렇게 은폐되면서 반복됐습니다. 쇼트트랙에선 가끔씩 폭행 사건들이 외부에 알려지며 공분을 샀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2년 전 문체부는 폭력 가해자에게 무조건 1년 이상의 자격 정지를 내리도록 했지만 징계 기간이 끝나면 가해자들은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또 심석희를 때린 조재범 전 코치가 전명규 전 빙상연맹 부회장에게 맞았다고 옥중 편지에 쓰는 등 폭력은 대물림되기도 했습니다. 폭력이 만든 상처, 그리고 공포는 여전히 쇼트트랙 안에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폭력이 다시 일어나선 안 된다며 목소리를 낸 두 선수의 용기에 세상이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JTBC 백수진입니다. 중미에서 새로 발견된 양서류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름을 붙이는 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처음 발견한 과학자와 친환경 기업의 대표가 데르모피스 도널드 트럼피라고 이름 짓겠다고 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모래 속에 파묻혀 사는 습성이 닮았다는 겁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영국 BBC는 중미 파나마에서 새로운 종이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발이 퇴화된 길이 10cm의 양서류 무종목입니다. 눈이 없어 앞을 보지 못합니다. 낙엽이나 모래에 몸을 파묻고 생활합니다. 과학자와 환경단체는 이 생물의 이름을 지을 권리를 경매했습니다. 후원금 마련을 위해 최초 발견자가 경매에 붙인 것입니다. 한 친환경업체 대표는 우리 돈 2,800만 원을 내고 이 양서류의 종명을 데르모피스 도널드 트럼피로 지었습니다. 업체 대표 벨은 이 생물은 앞을 보지 못한다며 기후변화 위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닮았다고 말했습니다. 생물 분류 전문가인 장익원 이화여대 교수는 정치 요소가 반영된 종명을 짓는 것은 이례적이지만 불가능하진 않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생물이 최초 발견된 종이라는 게 학계에서 확인되고 학술지에 등재되면 종명은 최종 확정됩니다. 앞서 머리 부분에 노란색 털이 있는 신종 나방에 네오팔파 도널드 트럼피라는 이름이 붙기도 했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노란 조끼 시위가 한 달 넘게 이어진 프랑스에서 이번엔 경찰들이 파란 조끼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겁니다. 시위와 테러가 계속되면서 혹사당하고 있는데 정부가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한 사람당 38만 원 정도의 상여금을 주겠다고 했지만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힘들어서 못하겠다. 프랑스 경찰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연이은 긴급 상황 때문에 근무 시간이 연장되는 등 혹사를 당하고 있는데 정당한 처우를 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 알리앙스 등 경찰 노조는 조합원들에게 태업을 촉구했습니다. 경찰 내부 단체인 분노한 경찰들 측은 20일 저녁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서 시위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셜미디어 호소문엔 푸른 경광 등 올해 경찰관 35명 자살 등 문구에 해시태그가 붙었습니다. 급기야 마크롱 정부가 시위 대응에 나선 경찰에 1인당 300유로, 우리 돈 38만 원의 상여금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경찰 노조 측은 우리는 팔려고 내놓은 상품이 아니다면서 그런 상여금으로는 경찰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3년 전 파리 연쇄 테러 등 최근 몇 년간 쌓인 수천 시간의 무보수 연장 근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촉구했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음주운전 사망 사고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인 어제 50대 남성이 첫 대상자가 됐습니다. 이 남성은 어제 저녁 8시쯤 면허 취소 수준의 상태로 인천시 중구의 한 도로를 지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남성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낸 박창진 전 사무장에 대해서 대한항공이 2천만 원을 배상하란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도 위자료로 3천만 원을 줘야 하지만 이미 공탁금 1억 원을 냈다며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박 전 사무장이 강등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도 부당한 처분이 아니라며 기각했고 박 전 사무장 측은 항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미처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을 신청하기가 쉬워집니다. 금융당국은 이런 숨은 보험금을 안내해주는 내 보험 찾아줌 사이트에서 보험금 신청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링크를 연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자정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현재 숨은 보험금은 9조 8천억 원 규모입니다. 국내에서 암 중에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폐암이 국가암 검진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만 54세에서 74세 이하 남녀 가운데 30년 동안 하루에 한 갑 이상 담배를 피운 흡연자는 2년마다 한 번씩 국가 폐암 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진 비용은 1인당 11만 원가량인데 90%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합니다. 네, 카풀에 반대하는 택시업계가 내일 하루 대규모 파업에 들어갑니다. 승차 거부, 난폭 운전, 택시에 대한 시민들의 시선이 관대하지만은 않은 이유겠죠. 모든 택시가 그런 건 물론 아닙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카풀로 인한 갈등은 뒤로 하더라도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특히 산업금 문제입니다. 하루 10시간 넘게 무섭게 달려도 손에 쥐는 건 없는 법인 택시 기사들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밀착 카메라는 윤재영 기자입니다. 새벽 4시 인천의 한 택시회사 앞입니다. 택시기사들의 일은 보통 이 시간 여기서부터 시작해 12시간 또는 24시간 동안 이루어지는데요. 오늘은 12시간 동안 택시기사 이 씨의 노동을 관찰하며 동행해 보겠습니다. 새벽 4시 동트기 전 운전대를 잡는 이경호 씨. 한 12만에서 13만 원 선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출근 시간까지 태운 손님은 모두 10명, 5만 4천 원을 벌었습니다. 오전 9시 30분 식사를 하러 기사 식당으로 향하는 시간. 우리가 우려내는 거죠. 회사에서 밥 주는 데가 없어요. 오후부터는 본격적인 경쟁이 펼쳐집니다. 아침보다 손님은 줄어든 반면 도로의 택시들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단말기에 뜬 콜이 1, 2초 만에 사라집니다. 오후 3시 30분 근무 종료 30분 전. 연료를 채우고 세차 후 영업을 종료해야 합니다.
오후 4시 택시기사 이 씨의 일이 끝났습니다. 오늘 하루 승객을 태워서 번 돈은 11만 1,800원입니다. 주행 시간은 11시간, 주행 거리는 173km였습니다. 오늘은 영업이 좀 덜 됐어요. 한 2, 3만 원 정도? 이 씨는 이렇게 한 달에 25일을 일해 300만 원 정도를 법니다. 문제는 택시 회사에 내야 하는 산학금 250만 원입니다. 이 씨의 월급 구조를 보면 약 98만 원을 임금으로 받고 산학금을 초과해 번 돈의 60%를 추가로 가져갑니다. 하루 12만 원을 벌면 한 달 128만 원, 15만 원을 벌면 203만 원을 받는 겁니다. 산학금을 맞추기 위해서 무리하게 운행하고 과속하고 어쨌든 간에 손님 한 번 더 태워야만이 내 수입이 되니까 손님들한테 친절할 수가 없죠. 지난 2016년 서울노동권익센터 조사에 따르면 2교대 택시기사의 월 평균 급여는 166만 원입니다. 참 화장실도 어떨 때는 얼굴에 열이 날 정도로 그렇게 참아야 할 경우에서 그 산업금 채워야 되니까 보통 한 9시간 정도 해야 산업금이 거의 채워져요. 운수사업법과 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르면 택시는 산업금제가 아닌 월급제를 택해야 하지만 대부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주에선 산업금제 폐지를 주장하는 택시기사 김재주 씨가 472일째 고공농성 중입니다. 장시간 노동에 이제 그 폐허가 되는 거고 결국은 산업금제가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볼 수가 있죠. 김 씨의 농성이 이어지면서 전주의 일부 택시 회사들은 산업금제를 폐지하고 월급제를 적용했습니다. 벌면 버는데도 마음이 편해. 사고 날 이유도 없을 것 같고. 하지만 일부 기사들은 산업금제 폐지를 반대하기도 합니다. 일부 신용불량자가 있는데 월급제로 하게 되면 통장에 그 돈이 들어가서 그게 압류에 나간다. 근데 산업금제는 일단은 돈이 내 호주머니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일각에선 기사들의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를 우려합니다. 완전 월급제를 시행을 한다. 그럼 사업주의 경영 상태가 되냐는 거죠. 그럼 이건 어떻게 보면 정부의 지원 없이는 힘든 부분인데. 이 때문에 산업금 폐지와 함께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적극적으로 손님을 태울 요인은 없지 않습니까? 관계배치라든가 성과급적인 그게 어느 정도 가미된 이런 새로운 형태의 어떤 그게 필요할 겁니다. 내일은 택시업계가 10만 명 규모의 카풀 반대 집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내막엔 산학금 등 택시기사 열악한 근로환경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씩 나오는 개선 시도들을 정부가 이번만큼은 섬세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밀착카메라 윤재영입니다. A9 시대의 청소법. 바닥 청소, 틈새 청소, 천장 청소. 이제 물걸레 청소까지 A9 하나로. 마침내 A9 하나로 먼지 청소에서 물걸레 청소까지. LG 코드제로 A9.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29살 취업준비생 선아의 이야기,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의 주인공입니다. 그는 매일같이 이력서를 쓰고 낙방하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삶을 꾸려나가는 청년입니다.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쓴 문인혜 작가 역시 선아와 비슷한 나이라고 하니까 선아는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누이이며 누군가의 친구 혹은 우리 자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딱히 잘못한 것도 없었지만 까닭없이 불안하고 주눅 들어있던 그는 어느 날 낡은 공사장에서 노란색 안전모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왜 그랬을까? 무심결에 모자를 집어 머리에 쓴 청년은 중얼거립니다. 만약 그들에게도 안전모가 있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까? 이제 갓 수능시험을 마치고 마음이 부풀었을 학생들은 애끓는 가족과 살아남은 친구들을 뒤로 한 채 세상과 작별했습니다. 가스 누출이 결정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는데
만 원이 조금 넘는 가스 경보기조차 없었던 숙박시설과 허술한 관리 감독. 그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이기에 더욱 참담했던 하룻밤이었습니다. 첫 직장에 취업한 부푼 마음으로 새 양복을 입고 뽐을 냈던 청년에게도 세상은 안전모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 마련한 손전등과 무어라 말을 덧붙이기 어려운 그 컵라면. 그들 역시 그림책 속 주인공 선아처럼 살아남고 싶다는 말을 수없이 되뇌지 않았을까. 선아는 다음 날 아침 다시 안전모를 쓰고 거리에 나섭니다. 횡단보도의 신호를 기다리고 수많은 인파 사이를 가로지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시선을 돌려보면 저마다의 머리 위에 얹어진 노란 빛의 안전모.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시 학생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 강릉 아산병원을 연결해 볼 텐데 지금 고압산소 치료실이 공개가 됐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집중 치료를 받고 있는 곳인데 지금은 이 시간에는 학생들이 모두 치료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병원 측에서 이 고압산소실을 취재진들을 위해서 좀 공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현장에 이수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이수진 기자, 환자들 치료가 끝난 뒤에 공개한다고 했는데 이제 지금 들어가 있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까? 네, 맞습니다. 학생들의 오늘 치료는 오후 9시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약 10분 정도 정리를 마친 뒤에 조금 전에 이곳이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다. 바로 이 장치인데요. 당초 10명도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챔버라던데 왜 2명, 3명씩 나눠서 들어가느냐라는 의문도 있었습니다. 시설이 부족해서 두 학생이 100km 넘게 떨어진 원주로 이송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쪽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그 상황이 쉽게 이해가 될 텐데요. 이 챔버 안의 공간이 싱글 침대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크기입니다. 의식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앉아서 치료를 받게 되니까 그걸 기준으로 10인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누워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는 2명, 3명씩 나눠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게 병원 측의 설명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학생들이 도착해서 그 치료를 받을 때에는 상황이 위중했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군요. 지금 의식이 회복된 것으로 알려진 네, 학생들 역시 오늘 고압산소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상태였습니까? 네, 고압산소 치료를 하는 이유는 조금 더 빠르게 일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배출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과정에서 다른 부수적인 치료도 함께 병행이 됩니다. 상태가 많이 호전된 학생들은 내일부터 한 번 정도로 이 치료 횟수를 줄이고 다른 학생들은 일단 하루에 2번 정도씩 집중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병원 측은 밝혔습니다. 예, 지금 이제 1시간 사이에 저희들이 일부에서 연결을 했었으니까요. 혹시 학생들 상태와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네, 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2명이 의식을 회복하고 1명이 일부 의식을 회복했다고 전했던 낮의 상황과 큰 차이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2차 고압산소 치료를 진행한 후에 2명의 학생이 크게 상태가 호전됐다고 전했는데요. 그런데 오후에 진행한 3차 치료에서는 눈에 띌 만한 큰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7시 때에도 2명의 학생이 이 고압산소 치료를 받으러 들어왔다가 연결 직전에 치료가 끝나서 나갔는데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학생들의 회복세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수진 기자가 강릉 아산병원 고압산소 치료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단 한 차례도 당직 변경으로 인해서 위원장직을 또 뭐 내려놓으라든지 또 사퇴했다든지 이랬던 사례가 전혀 없어요. 네, 이학재 의원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바른미래당 몫으로 받은 상임위원장직을 유지한 채 탈당하고 자유한국당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위원장직을 반납하라는 요구가 거세자 이 의원은 전례가 전혀 없다는 근거를 내세우면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팩트체크 결과는 달랐습니다. 오대영 기자, 이 주장 자체를 사실로 보기가 어렵죠? 네,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에 앞서서 이 사안이 왜 중요한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진 두 장을 보겠습니다. 왼쪽 사진은 2016년 국정감사 때입니다. 새누리당의 위원장을 맡았던 5개 상임위에서 하루 동안 국감이 아예 열리지 못했습니다. 새누리당이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이달 초 기획재정위원회입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예산부수 법안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해서 처리했습니다. 야3당은 여야 합의 없는 졸속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임위원장이 국회 운영에 있어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일하는 국회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열쇠를 쥐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의사 진행과 법안 처리, 예산, 결산안 심사 등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맡는지 어느 당 소속인지가 국민에게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 의원은 사퇴한 전례가 전혀 없다고 했는데 사례가 여러 있다면서요? 네, 최근 20년간의 사례를 전수조사했습니다. 네. 3건의 사례가 있습니다. 1998년 한나라당을 탈당한 김종호 의원, 그리고 2015년 새정치연합을 나간 박기춘 의원, 2016년 새누리당을 떠난 진영 의원이 당적이 바뀌면서 위원장직을 내려놨습니다. 네, 지금 뭐 정치권에서는 2부 자리 놓고 가라, 자유한국당 복당 선물이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의원처럼 사퇴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까? 숫자상으로는 사퇴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긴 합니다. 네. 1998년 이래로 당 몫으로 배분된 상임위원장을 맡았다가 탈당한 경우가 모두 21건입니다. 사퇴는 3건에 그쳤고 18건은 자리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다만 이 18건 중에서 16건은 모두 신당 창당이나 신당 합류 혹은 분당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 건은 이양희 자민련 의원이 탈당해서 한나라당으로 간 경우입니다. 차후에 다른 상임위원장직으로 돌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소수 정당에서 거대 정당으로 옮기면서 상임위원장 자리까지 함께 가정한 사례는 한 건뿐입니다. 네. 새천년 민주당에서 한나라당으로 옮겼던 박상규 의원 사례입니다. 네, 그러니까 무엇보다 문제는 지금 위원장을 맡을 때는 정당 의석수에 비례해서 나눠놓고 이렇게 탈당을 하고도 유지를 하면 본래 취지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상임위원장은 예결위원장을 포함해서 모두 18개입니다. 이 의원의 탈당으로 129석의 민주당과 113석의 한국당이 8개로 똑같아집니다. 29석인 바른미래당과 19석의 평화와 정의의 모임이 1개씩을 맡는 구조가 됩니다. 1988년 13대 국회 이래로 예외 없이 정당 의석수를 기준으로 합의를 해서 배분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합의 정신이 깨진 건 물론이고 국민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본인의 사의가 일단 있어야 되고요. 네. 그 뒤에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회기 끝난 뒤에는 국회의장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학재 의원은 오늘 당의 뜻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시작할까요? 예. 오늘 저쪽 사건 현장도 연결하고 병원도 연결하고 하느라고 시간이 조금 늦어져서 아이템을 알아서 2개를 가지고 나오셨군요. 예, 2개만 준비했습니다. 시작할까요? 첫 번째 키워드는 10월 14일 동아닷컴으로 잡았습니다. 예, 다른 언론사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 중에 이 날짜에 동아닷컴 기사를 꼭 봐라라고 기자들에게 언급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 당시 기사는 단독이라고 돼 있고요. 도로공사 커피 사업에서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이 있다라는 보도였습니다. 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과 그리고 우재창, 이 회사는 이제 커피 머신을 공급한 우재창 전 의원이 함께 있는 사진도 당시 기사에 게재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내용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김태우 수사관이 오늘 언론을 통해서 지난 10월 중순에 본인이 전 여권 실세인 이강래 사장에 대한 비의 의혹을 제보했었다, 비의 의혹을 첩보로 올렸었다라고 한 내용입니다.
오늘 조선일보에는 당시에 있었던 앞서 봤던 동아닷컴의 사진도 똑같이 게재가 됐었습니다. 그렇군요. 김태우 수사관이 전 여권 실세에 대한 비리 첩보를 보고하자 본인이 마치 내쳐진 것처럼 주장을 하자 김의겸 대변인이 그게 아니다. 첩보 내용은 이미 동아닷컴에 난 내용이다라고 반박한 겁니다. 예. 오늘 브리핑에서 김 대변인은 저 내용을 얘기하면서 마치 베껴 썼다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였는데요. 예. 베껴 쓰는 건 사실 기자들에게 약간 부끄러운 내용이어서 이 말이 기자들을 향한 것처럼 들렸다는 현장 참석자들의 전언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김 대변인의 브리핑에 대해서 상당히 격앙돼 있었다라고 참석 기자들이 전했고요. 폭발, 발끈이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분위기를 기자들이 전했습니다. 예. 아무튼 이게 요즘 뭐 청와대는 이거 매번 대응하느라고 글쎄요.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 근데 김태우 수사관 문제 특히 뭐 요즘은 강경 대응으로 나서는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미꾸라지라는 표현까지 나왔었고요. 강경 대응이 계속되자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은 청와대가 너무 강경하게 대응하면서 김태우 수사관을 영웅으로 키워주고 있다라고 비판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일부 언론에서도 청와대가 부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자 김의겸 대변인이 오늘 브리핑에서 전적으로 동의한다. 예. 하지만 이제 언론이 힘이 세기 때문에 본인이 좀 더 강하게 대응했던 것인데 앞으로는 내가 아닌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대응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한 것 같더군요, 오늘. 예, 오늘 저녁에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브리핑을 했는데요. 예. 발끈하진 않고 목이 매면서 좀 단호하게 대응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청와대가 강경 대응보다는 팩트로만 대응하겠다는 이런 식으로 기조가 바뀐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벼룩에 간 유감으로 잡았습니다. 예.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유난히 아무튼 곤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예.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가 최근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이학재 의원을 향해서 이학재 의원이 정보위원장직을 가져가면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 과거에 볼 때 앞서도 나왔지만 소수 정당에서 큰 정당으로 옮길 때는 상임위원장직을 가져간 전례가 없다는 건데요. 예. 그러자 오늘 바로 이학재 의원이 유감을 표명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뭐 나이로 봐도 그렇고 선수로 봐도 그렇고 그래도 많이 부족하지만 선배이기도 하고 같은 당에 있었기도 한데 무슨 뭐 벼룩이 간 같은 예, 표현의 기분은 상당히 나쁘다, 예. 유감이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다시 김관영 원내대표에게 여기에 대한 입장을 물어보니까 원내대표로서 좀 발언한 것이니까 이해해달라라고 조금 수그렸습니다. 예. 참고로 벼룩은 낯은 있지만 간은 없습니다. 예. 아무튼 이부자리에서 벼룩의 간으로 바뀌긴 했습니다. 예. 예. 근데 저는 국회의원들이 늘 저런 얘기 하잖아요. 뭐 선수로 봐서 선배고 나이도 그렇고. 근데 왜 그러지? 지역 구민들이 뽑아준 의원들은 다 같은 자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끔 하는데 예. 여전히 저런 얘기들이 많이 횡행하고 있긴 하군요. 그렇습니다. 각자 예.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의 대표자 그렇죠. 역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JTBC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 방사능하우스 수상한 대리석의 정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뽑은 뉴미디어 부문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으로 결정됐습니다. 건축자재로 널리 쓰이고 있는 수입 화강석의 방사선 방출 문제를 최초로 포착하고 고발해서 관련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는 점이 높게 평가됐습니다. 내일 중부 지역은 대체로 맑겠지만 남해안과 제주에는 비가 조금 옵니다. 내일 평년 기온보다 많게는 5도까지 높겠습니다. 다만 중국에서 넘어온 스모그에 대기까지 정체돼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이고 호남과 영남 지역은 한때 매우 나쁨까지 오를 거라는 예보입니다. 예. 자, 저희 오늘 끝내고 소셜 라이브가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소셜 라이브는 몇 가지 얘기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은 역시 지난 한 해 동안에 사법 관련 이슈들을 조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특별한 소식도 하나 있는데 그건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